옛날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에 깊이 사랑하는 한 커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짙게 낀 날이면 거리 곳곳에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배어 있었죠. 박민준과 최서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다시 믿게 만드는 그런 연인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고기잡이를 하며 생계를 잇는 가난한 청년 민주는 재벌가의 딸 서연의 품에서 매일 아침 심장이 터질 듯한 벅찬 사랑을 느꼈습니다. 2. 사람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얽힌 것은 어느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이 중요한 손님들을 위해 주최하는 저녁 식사에 쓸 신선한 재료를 사러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그녀가 입은 하얀 리넨 원피스는 시장의 투박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고 금빛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죠. 그날의 마지막 조업을 마치고 생선을 내리던 민주는 그런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서연은 한 상인과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바가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상냥한 그녀의 모습에 민주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민준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생선은 상인이 부르는 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어제 아침부터 나와 있던 거예요. 아가미 색이 벌써 변하고 있잖아요. 서연은 갑작스러운 개입에 놀라 그를 쳐다봤고 그녀의 초록빛 눈과 그의 갈색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강렬한 스파크가 두 사람 사이에 튀었습니다. 상인은 짜증스럽게 콧방귀를 뀌었지만 이내 가격을 내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눈부셔서 민주는 순간 숨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생선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어부입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문득 손톱 밑에 때와 옷에 팬 비린내가 의식되었죠. 이 시장의 모든 생선과 그 출신을 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좋은 생선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묻는 그 모습에 민준의 심장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따라 시장을 누볐고 그는 각 생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친 폭풍우와 아슬아슬하게 놓친 월척에 대한 그의 유쾌한 이야기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여전히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으면 부모님께 혼날 거예요. 서연이 말했지만 일어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좀 복잡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크시거든요. 민주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부잣집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은 아니죠. 네,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굳은 살 박힌 강한 손을 잡고 자신의 손과 깍지를 꼈습니다. 하지만 전 부모님 생각은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 마음은 민준 씨를 더 알고 싶어 해요. 그 후 몇 달간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민준이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 동틀녘의 한적한 해변에서 서연이 저택에서는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소박한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우던 그의 작은 옥탑방에서 사회적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연인이 될 수 있었던 밤의 해안가 산책길에서 민주는 그녀에게 별자리를 구별하는 법, 공기의 냄새로 폭풍우를 감지하는 법, 끈기와 정확성으로 그물을 수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시를 읽는 법, 그가 들어본 적 없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법, 그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의 반대는 무거운 그림자처럼 그들의 관계를 짓눌렀습니다. 완고한 기업가인 그녀의 아버지 최진환 회장은 경멸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내 딸은 생선 비린내와 막노동으로 더러워진 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머니, 윤숙희 여사는 어리석은 낭만에 빠지는 아가씨들과 정략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날카로운 말을 던지며 더 교묘하게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마침내 가족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과 맞섰을 때 특히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함께 멋진 항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와 바보 같은 미소를 얼굴에 띤 채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위스키 잔을 든 채 폭풍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부놈과 또 같이 있는 걸 봤다더구나. 최 회장이 그 단어를 모욕처럼 뱉어냈습니다. 여보, 당신 딸이 이 집안에 얼마나 큰
망신을 주고 있는지 좀 얘기해봐요. 서연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망신이요? 진짜 망신은 사람의 가치를 통장에 든 돈으로 판단하는 부모님을 둔 거예요. 민준 씨는 아버지가 제게 밀어붙이려는 그 어떤 애송이 재벌 2세들보다 훨씬 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목소리 높이지 마라. 윤 여사가 끼어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란다, 얘야. 그 청년은 네가 누려야 할 삶을 줄 수 없어. 그 사람은 제게 사랑을 줘요. 서연이 소리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절 존중하고 제 말을 들어주고 절 행복하게 해줘요. 두 분이 제 행복에 대해 진심으로 신경 쓴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죠? 제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 말이에요. 뒤이은 침묵은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최 회장은 위스키를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면 더 이상 우리의 재정적 지원은 기대하지 마라. 네가 그토록 찬양하는 낭만적인 사랑이 가난 속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렴.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의 손을 더 꽉 잡았고 그녀의 초록빛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동네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구한 작지만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서연은 직접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월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현대적인 건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상가 대조를 이루는 먼 도시 서울에서는 김지은과 강타옥 커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벤처 사업가인 태연은 지은이 격리 보조로 일하던 회사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지은은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서류 창고에서 낡은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태여가 오래된 보고서를 찾고 있다는 핑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고 성공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듯한 화술을 가진 그녀가 남자에게서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가 문에 기댄 채 웬만한 여자들의 마음은 녹여버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일한 지 석 달 됐어요. 지은은 느껴지는 만큼 긴장하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목받기보다 조용히 지내는 편을 선호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이나 됐는데 이제야 알게 되다니? 시간 낭비했네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훌짜 지으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만회하게 해줘요. 퇴근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많은 젊은 여성들처럼 지은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마당이 있는 집을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태호는 그 꿈의 화신처럼 보였습니다. 첫 몇 달간 그는 다정하고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이유 없이 꽃을 사주고 낮에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시민공원에서 화려한 피크닉을 준비해 공식적으로 사귀자고 했을 때 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애써 무시했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병문안 가야 해서 데이트를 못하게 되자 태호가 짜증을 내는 방식, 그녀의 옷이나 화장에 대한 수동 공격적인 발언들, 어떤 모임에서든 항상 자신이 주목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그의 태도, 지은은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합리화했습니다. 그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녀가 보기 좋게 하고 싶어서, 그는 외향적이고 자신은 내성적이라서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지은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24살이었고 변변찮은 직업에 교제한 지는 겨우 8개월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어떻게 말할지 며칠 동안 연습하며 모든 가능한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그의 눈에 서린 냉담함이었습니다. 확실해? 그가 그녀의 아파트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은 전부였습니다. 3번이나 해봤어. 전부 양성이야.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시기는 아니란 거 알지만 이상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태호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나 지금 막 사업 확장 시작했어. 지금 애를 가질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순 없어. 복잡한 상황. 그 말은 어떤 칼보다 더 깊게 그녀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고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너무 놀라서 그랬어.
당연히 우린 잘 해낼 거야. 우린 부모가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는 무대 위에서 외운 대사처럼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미는 비오는 3월 아침에 태어났고 지은이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너무나 거대하고 두려운 사랑을 느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태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간호사들에게 미소를 짓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역할을 해냈죠. 하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그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사업 미팅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주말에는 일한다며 밖으로 나돌았고 지은은 혼자서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가리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기의 끝없는 울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태호 씨, 도움이 필요해. 어느 날 밤 지은은 소미를 안고 지쳐서 애원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 내가 샤워할 수 있게 30분만이라도 아기 좀 안아줄 수 있어? 난 하루 종일 일하잖아, 김지은.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잖아. 아기 돌보는 게 당신이 할 일의 전부 아니야?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그녀는 소미를 방으로 데려가 아기가 마침내 잠들 때까지 조용히 노래를 불렀고 그러고 나서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샤워기 소리 아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두 이야기의 운명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곧 얽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민준과 서연의 삶은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9월의 어느 오후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민준은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릴 뻔했죠. 그는 행복한 흐느낌 속에서 웃는 그녀를 너무나 꽉 안았고 그 순간 가까운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모든 것을 다해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민주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소리내어 말해야 하는 것처럼 되뇌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직 평평한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세상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서연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이미 내가 아는 최고의 남잔데. 그날 밤 민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채로 옆에서 잠든 서연을 바라보며 보호하듯 배 위에 손을 얹고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2배로 일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식당에 직접 생선을 팔아 중간 상인을 없애고 수익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기 침대, 옷, 기저귀,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준비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새벽이 오기 전에 바다로 나가 만선으로 돌아오며 2배로 일했고 한 푼 한 푼 아꼈습니다. 그는 별이 아직 어두운 하늘에서 빛나고 바다가 희미한 달빛 아래 검고 신비로운 덩어리였던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베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잡는 모든 생선은 기저귀 한 장, 옷 한 벌, 그의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서연은 초기 몇 달간의 끊임없는 입덧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기 옷을 꿰맸습니다. 조용한 밤, 민준이 바라보기 좋아하는 모성애의 빛으로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저렴한 원단 가게를 찾아내어 오후의 자유시간을 작은 우주복, 섬세한 손자수가 놓인 탐요, 손바닥에도 차에 들어오지 않는 작은 모자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이것 좀 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자랑스럽게 각각의 창작물을 민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그들은 아파트의 2번째 방을 아기 방으로 꾸몄습니다. 작았지만 민주는 서연이 고른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벽을 칠했고 직접 만든 선반을 설치했으며 중고로 저렴하게 구한 아기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서연은 금색 별이 수놓인 하얀 커튼을 달았고 직접 꿰맨 펠트로 만든 바닷새에 모비를 걸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모든 디테일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일 거야.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서연을 품에 안은 채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눈에 띄게 둥그러진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아기의 부드러운 발길질을 느끼고 있었죠. 어떻게 알아?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알아. 나만큼 바다를 사랑할 아들. 낚시하는 법, 배 타는 법, 바다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나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여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서연은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돌아섰고 행복의 눈물이 두 사람의 뺨을 적셨습니다. 딸이면 어떡해? 그럼 그 모든 걸 똑같이 가르쳐 줄 거야. 민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강하고 용감해지는 법도 가르쳐 줄 거고. 하지만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깨지기 쉬운 법입니다. 서울에서 지은과 태호의 궤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막 2살이 되었을 때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지은은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심한 현기증에 부엌 조리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너무 빠르다가 또 너무 느리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미는 부엌 바닥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가지고 놀며 나무 주걱으로 뚜껑을 두드리며 그 소리에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쓰러져 창백하게 식은 땀을 흘리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시은아, 김지은 내 말 들려? 소미는 아빠의 목소리 톤과 쓰러진 엄마의 모습에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은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소미는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과로, 심각한 빈혈, 그리고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한 다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쇠약합니다. 의사가 차트의 검사 결과를 보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한 게 언제입니까? 지은은 기억해내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미를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태호가 항상 바쁘다고 하는 동안 모든 것을 유지하려는 안개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이제 태호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 지원, 스트레스 감소가 필요합니다.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상태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지만 결국 그녀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사람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비록 미미했지만 그녀의 수입이 없자 재정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하루하루는 병원 진료와 끝없는 검사, 그리고 짐이 된 것 같은 숨 막히는 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누워 오후를 보냈고 소미는 옆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알록달록한 블록으로 탑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엄마, 왜 나랑 안 놀아줘? 소미가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고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지은의 마음은 칼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그래. 우리 딸. 지은은 딸을 힘없이 끌어안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 엄마. 소미는 그녀에게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작고 따뜻한 몸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처음에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대기실에서 손을 잡아주고 건강보험이 처리해주지 않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길어지는 침묵, 짧은 대답, 더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어지러운 부엌, 음식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소미, 그리고 오후 중반에도 여전히 잠옷 차림인 자신을 발견했을 때 무겁게 한숨 쉬는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꾸미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없어? 어느 날 오후 그가 현관 테이블에 필요 이상으로 세게 차 키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우울하잖아, 지은아. 나는 서 있기도 힘들어.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글쎄, 내 최선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은 그가 제지하기 전에 튀어나왔고 그의 얼굴에 스친 후회의 기색으로 보아지으는 그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들고 일하러 가야 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은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무시해왔던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깃에 밴 낯선 향수 냄새,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 그가 급하게 삭제하던 문자 메시지들,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사업상 저녁 식사. 그녀는 그와 맞설 에너지가 없었지만 진실은 돌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보름달이 뜬 밤에 아기가 태어났고 그것은 민준이 평생 들어본 중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출산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민준은 지친 14시간 동안 서연의 손을 잡고 격려를 속삭이고 땀을 닦아주며
그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녀의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 못하겠어. 어느 순간 서연이 지침과 고통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민준 씨, 나 못하겠어. 할 수 있어.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갓난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를 닮은 검은 눈과 엄마의 미소를 가진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하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첫 몇 달 동안 그 작은 가족은 너무나 강렬한 행복의 거품 속에서 살아서 서연의 부모님조차 딸의 품에 안긴 손자를 보고는 비판의 날을 조금 무디게 할 정도였습니다. 최회, 장과 윤 여사는 출산 다음 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하준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 그들은 민준이 빚을 내서라도 고집했던 1인실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쁘구나. 마침내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인정했습니다.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서연이 민준을 보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하준을 할머니의 품에 안겨주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윤 여사의 얼굴에 부드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눈을 닮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초회 회장은 문가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손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거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건 돈이 많이 들어.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민주는 위축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준이는 절대 부족하게 크지 않을 겁니다. 긴장의 순간이 흘렀고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하고 내 딸도 너를 사랑하는 건 알겠다. 여전히 너희가 어리석은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는지도 모르지.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준과 서연은 부모가 되는 것이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끊임없는 걱정, 끝이 없어 보이는 울음. 하지만 또한 첫 미소, 하준이 민준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는 방식, 서연의 가슴에 안겨 잠들었을 때의 평화로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자기야. 어느 밤 두 사람이 침대맡에 기대어 잠든 하준을 바라보며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렇게 완벽한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우리의 걸작이야. 서연이 그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얽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의 드문 기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독감이라고 했습니다. 더 공격적이라고. 병원들이 차기 시작했고 조용한 공포가 유독한 안개처럼 부산의 거리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 그 다음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게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상점들은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모임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이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절렁했습니다. 그냥 감기야. 그녀는 말했지만 내리지 않는 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보지 않을 때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가 집에 돌아오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숨기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 손의 떨림, 평소의 장밋빛 얼굴에 퍼지는 창백함을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 어느 날 밤 그가 욕실 세면대에 구부려 구토하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주장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준이한테 옮았나 봐. 아기들은 뭐든 잘 옮잖아. 하지만 하준도 아팠습니다. 항상 미소와 활기가 넘치던 8개월 된 아기는 이제 무기력하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어떤 유아용 해열제로도 내리지 않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울음소리는 약하고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으며 그들이 익숙했던 건강한 울음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포스러운 어느 새벽, 하준도 열이 나고 희미하게 신음하자 민주는 그들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대기실 의자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몇몇은 임시 베개처럼 만든 재킷 위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공포가 붐비는 복도에 스며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한 팔로 그녀를 부축하고 다른 팔로는 하준을 안았습니다. 아기는 그의 품에서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가끔씩 희미하게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제발요. 민주는 지나가는 의사나 간호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가족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은 이제 겨우 8개월이에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절박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분류 작업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차트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의사들은 지시를 외쳤으며 모니터 알람이 끊임없이 울리며 끔찍한 응급 상황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서연의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직원 중 누군가가 입원 서류에서 최서연이라는 이름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연락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혼돈 속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으로 해결책을 돈으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의 차가운 권위로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내 딸과 손자는 당장 개인 병실이 필요하오. 최 회장이 급히 불려나온 병원 행정실장에게 선언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지불하겠소.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 돈은 문제가 아니오. 그리고 마법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이동 침대가 나타났습니다. 전담 간호사들이 나타나 서연과 하준을 병원의 VIP 병동 개인실로 옮겼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뒤따랐습니다. 감사했지만 동시에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무력함이 위산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최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 눈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민준에게 돌렸습니다. 내 오만의 결과가 어떤지 똑똑히 봐라. 자기 가족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놈. 내 딸을 가난으로 끌어들인 무능한 쓰레기. 만약 서연이가 죽으면 그 피는 내 손에 묻는 거야. 민주는 소리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에는 서연과 하준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모욕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뼈가 쑤시도록 일했고 한 푼 한 푼 아꼈으며 그 가족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최 회장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죄책감에 질식하여 목구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운명의 잔인한 우연으로 지은도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이전의 병으로 쇠약해진 그녀의 몸을 쉬운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몸살로 시작된 그녀의 병은 바이러스 창궐과 함께 더 심각한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소미와 함께 있을 때 고열이 기차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소파에서 반쯤 의식을 잃은 지은과 엄마를 깨우려 애쓰며 옆에서 우는 소미를 발견했습니다. 태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는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소미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지은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하게 탈수되었고 열이 매우 높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라 극도로 위험합니다. 태호는 접수처까지 그녀와 동행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야. 그는 초조하게 중얼거리며 2초마다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소미는 그의 목에 매달려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우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태호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문을 향해 있었고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잿빛 오후 지은이 삑삑거리는 기계에 연결되어 약해진 심장 박동을 감시받으며 잠들어 있는 동안 태호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지은을 발견했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몇 시간 후에 돌아오겠다며 소미를 맡겼습니다. 병원 머리맡 탁재는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는 못하겠어. 당신은 괜찮을 거야. 소미는 박 여사님 댁에 있어. 돈은 보내줄게. 지은은 혼자 깨어나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서졌습니다. 배신감은 열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외로움은 어떤 육체적 증상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필요로 하는 2살배기 딸이 있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남자는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쓰레기처럼 그녀를 버렸습니다. 아기 아빠는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가 그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러 왔을 때 물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지은이 텅 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 후 며칠은 고통과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고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자며 서연과 하준의 병실을 오갔습니다. 개인실 덕분에 방문이 엄격히 제한되는 일반 병동과 달리 그가 곁에 머물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들 괜찮을 거야.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준이가 크는 걸 함께 볼 거야. 첫 걸음마 떼는 것도, 첫 단어를 말하는 것도 볼 거야. 우린 다시 가족이 될 거야. 서연은 기운이 있을 때면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두 사람 모두 소리내어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점점 더 어두운 표정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와 같은 말들이 불길한 새처럼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말할 힘을 겨우 모았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그는 가까이 몸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약속해줘요. 뭐든지. 그는 그녀가 도자기처럼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듯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를 잘 돌봐줘야 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아들 잘 돌봐준다고 약속해줘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 하얀 병원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민준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나을 거야. 둘 다 나을 거야. 함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약속해요.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고집했습니다. 제발요, 여보. 약속한다는 말을 들어야겠어요. 약속할게. 민준이 그녀의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 돌볼게. 당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는지, 얼마나 멋진 엄마였는지 매일 이야기해줄게. 하준이는 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을 알게 될 거야. 서연은 마지막으로 미소 짓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밤새 그곳에 머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듣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새벽, 병원 창문에 비가 세차게 내리치고 있을 때 서연은 민준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부탁해. 그리고 그녀의 눈이 감겼고 민준의 어떤 절규도 그녀를 되돌려 놓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는 날카롭고 단조로운 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방으로 달려왔지만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 안에서 갑자기 무거워진 그녀의 손, 그 모든 온기와 생명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으며 되뇌었습니다. 세오연아,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하준이가 당신이 필요해.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눈이 붉어진 한 간호사가 그를 부드럽고 정중하게 방 밖으로 이끌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절반이 방금 그 방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하준이 입원한 병실로 걸어갔고 수많은 튜브와 기계에 연결되어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았을 때 그의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흘 후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용감하게 싸웠던 작은 하준은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민준이 작은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준은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검은 눈을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더니 이내 꽃이 피 떨어지듯 부드럽게 숨을 멈췄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연약한 작은 몸을 가슴에 안고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공허함, 그의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생긴 블랙홀뿐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부르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리며 몇 시간 동안 하준을 안고 있었고 마침내 간호사들이 무한한 친절함으로 그의 품에서 아기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장례식에 그를 초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장례 절차를 상의하러 그들의 집에 갔다가 닫힌 문을 발견하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현관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눈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을 품위 있게 묻어주고 싶습니다. 민준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입니다. 였지. 최 회장이 잔인하게 정정했습니다. 네 가족이었지.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과 함께 쉴 거다. 제대로 돌봐줄 수 있었던 사람들과 이러실 순 없습니다.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치고 부서져서 싸울 기력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고 할 거다. 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가족 사유묘지에서 치러진다. 넌 환영받지 못해.
네가 내 딸을 가난으로 끌어들여 죽게 만들었어. 내 존재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럽히게 두지 않을 거다. 그들은 그를 이방인처럼 자신의 고통에 대한 권리조차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네온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야. 장례식 날 그가 저택에 들어가려 하자 서연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속한 적 없었어. 내 딸이 너와 사랑에 빠지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자기 목숨과 내 손자의 목숨으로 치른 거야. 민주는 화려한 철문 밖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의식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그는 밤에 장막 아래 담을 넘어 임시 비석이 세워진 새로운 무덤 2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에 내린 비로 축축한 흙 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는 흙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노력했어. 신이시여 정말 노력했다고. 지은은 그 와중에 살아남았습니다. 의사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어떤 감사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남았는가? 텅 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랑했던 남자가 가장 힘든 순간에 버리고 떠난 삶으로? 외로움은 어떤 열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입원한 지 3주 만에 마침내 퇴원했을 때 그녀는 태호가 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났습니다. 소미를 떠났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능한 모든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주었지만 소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박한 강도로 지은에게 매달렸고 엄마가 시야에서 잠시라도 사라지면 울었으며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버 왔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물었고 그때마다 지은은 아니 우리 딸.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딸의 마음을 조금씩 더 부셔야 했습니다. 퇴원했을 때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태호와 함께 살았던 집, 구석구석 그의 기억이 남아있고 모든 물건이 깨진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녀는 얼마 안 되는 저축, 태호가 적어도 그녀의 계좌에 남겨두는 예의는 차렸던 돈을 챙겨 아마도 바다의 약속, 아무도 자신의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끌려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해변, 근처에 작고 저렴한 소미와 함께 쓰는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구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받는 지역 어린이집에 소미를 맡기고 오후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력서에 공백이 있네요. 면접관들이 지적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일을 쉬셨나요? 몸이 아팠습니다. 지은은 자세한 설명 없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낯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준도 떠나야 했습니다. 강릉의 익숙한 얼굴들은 칼날처럼 베는 기억만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길모퉁이에는 서연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바닷바람은 하준의 웃음소리를 실어왔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엄마나 손잡고 걷는 젊은 커플을 볼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계수단이었던 작은 어선을 팔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챙겨 익명 속에 섞일 수 있는 더 큰 해안 도시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서연이 사랑했던 책 몇 권, 그녀가 하준을 위해 짰던 뜨개 담요, 그리고 참아볼 수 없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사진 몇 장. 그는 낡은 트럭에 모든 것을 싣고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풍경을 지나 6시간을 달려 강릉으로 갔습니다. 그가 빌린 아파트는 부산에 있던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에 있는 아주 작은 원룸, 벽지가 벗겨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 하지만 저렴했고 그가 아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개월이 안개처럼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고 신상에 대해 많이 묻지 않는 현장 감독에게 친구의 친구가 그를 소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일은 힘들고 육체적이며 고단했습니다. 민주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기초를 파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을 환영했습니다. 감정적 고통보다 견디기 쉬웠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그저 존재했습니다.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습니다.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맛도 느끼지 못하며 먹고 건설 현장의 먼지와 함께 어쩌면 비밀리에 고통도 조금 씻겨나가길 바라며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서연이 그를 부르지만 닿을 수 없는, 하준이 울지만 달랠 수 없는 악몽에 계속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독실하게 다녔던 교회를 끊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특히 힘든 밤이면 그는 천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그들을 제게서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들은 무고했습니다. 서연은 착했어요. 하준은 그냥 악이었습니다. 왜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답답한 벽에 질식할 것 같아 그는 해변 산책로까지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선한 바다 공기는 적어도 여전히 약간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걸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잡고 산책하는 젊은 커플들, 야외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가족들, 마치 세상이 그를 위해 멈추지 않은 것처럼 계속되는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에 노란 불빛이 흔들리고 열린 창문으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무언가가 민준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마도 집밥 냄새였을 수도 있고 창문의 아늑한 커튼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은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웨이트리스가 그를 창가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는 커피와 메뉴에 있는 아무 요리나 주문했습니다. 정말로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은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거의 손대지 않은 와인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갈색 머리는 대충 묶은 포니테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세, 어깨가 살짝 앞으로 굽은 모습에서 민주는 즉시 무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녀가 아마도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둘 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아닌 상처 입은 영혼들의 인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서로의 공통된 고통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 두 명의 낯선 사람. 민주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의 뇌가 반대하기 전에 발이 그녀의 테이블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그 여자에게는 중력처럼 그를 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요. 지은은 그 말에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를 쫓아내고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갈색이고 깊으며 사는 것에 완전히 지쳐버린 애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왠지 당신은 이해할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해변가 식당의 두 낯선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시작했고 말문이 터진 댐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과 하준에 대해, 영원히 빛날 것 같았던 강렬한 사랑에 대해, 그들을 앗아간 질병에 대해, 여전히 한밤중에 그를 깨우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했기 때문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우에 대해, 쓰레기처럼 버려진 기분에 대해, 6살배기 딸 소미와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 처음부터 삶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여전히 아빠에 대해 묻는 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있다고요? 민준이 물었고 그의 가슴 속 심장이 있어야 할 그 공허한 곳이 조여왔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낯선 무언가. 네, 썸이요. 원치 않을 때조차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는 이유죠.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왜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느냐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가 그가 머물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고. 아이가 준비가 되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부재를 메울 만큼 충분히 사랑해주면 돼요. 믿으세요.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준이도 느꼈어요. 비록 짧은 몇 달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저는 알아요. 지은은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그 자신의 고통에서 태어난 깊은 이해심에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녀를 덜 외롭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웨이트리스는 중요한 무언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한 미소로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반대를 무시하고 두 사람의 식사비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제발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제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제가 아직 인간이고 고통 외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어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둘 다 그 만남이 무언가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변가 식당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일요일 아침 해변 산책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주는 세 번째 만남에서 소미를 만났습니다. 지은이 초조하게 딸을 데려와도 괜찮은지 물었을 때였죠. 물론 괜찮죠. 민준이 말했고 처음 소미를 보았을 때 검은 곱슬머리와 호기심 많은 눈으로 즉시 그에게 질문을 퍼붓는 아이, 그의 가슴 속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끝없는 질문과 전염성 있는 웃음으로 즉시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엄마 친구예요? 그녀가 사랑스럽게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응, 민주는 대답했지만 그는 이미 그 이상이 되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미와 민주는 금세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교한 모래성을 쌓는 법, 해변에서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는 법,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은은 민준이 소미와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이를 도와줄 때의 다정함, 아이가 웃을 때 부드러워지는 그의 표정을 보며 영원히 부서졌다고 맹세했던 그녀의 심장이 다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희망차게. 엄마는 민준 아저씨 좋아해.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의 잔인한 정직함으로 소미가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소박하지만 맛있는 집밥이었죠. 민주는 와인을 마시다 거의 살해가 될 뻔했습니다. 소미야. 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왜? 진짠데. 소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있을 땐 다르게 웃잖아.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짓는 그 슬픈 미소 말고 진짜로 웃는단 말이야. 민준과 지은은 테이블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조용한 질문, 똑같이 조용한 대답.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짐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직 아물고 있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처럼 부드럽게 자라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들을 잃었어. 몇 달 후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해변을 걸으며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소미는 학교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고 파도 소리와 별빛 그리고 그들 둘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심한 채로 아무도 없이 지내다 보니 신과도 싸웠어. 왜 내 일부를 잃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는 멈춰서서 지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의 눈은 슬픔 이상의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났어. 당신과 소미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무언가를 되살려줬어. 내가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새로운 평화, 새로운 열정을 느끼게 해줬어. 영원할 것 같던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해줬다고. 지은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나도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 과거를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과거의 기억을 배신하지 않고도 다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줬어. 그들은 그곳에서 키스했습니다. 모래 위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눈물과 섞인 짭짤한 바다맛과 함께. 그것은 치유의 약속에 둘 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 기회의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망설이는 조심스러운 두 심장이 만나 다시 열어도 안전한지 시험하는 그런 키스였습니다. 후 몇 달은 신중한 건설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견고한 무언가의 기초에 놓이는 벽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미와 함께 영화의 밤을 보냈고 광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은 소박한 외출을 했고 모두 함께 요리하는 집밥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미는 처음에는 민준을 민준 삼촌이라고 부르다가 그냥 민준 그리고 마침내
어느 평범한 오후에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민준 아저씨가 내 새 아빠가 되면 안 돼? 지은과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둘 다 알았습니다. 사랑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마음은 확장할 수 있으며 오래된 사랑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서연과 하주는 언제나 민준의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장애물이 되기보다 지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유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건설하면서 과거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 어느 날 밤 소미를 재우고 나서 지은의 손을 잡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아파트 소파에 같은 공기를 마실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던 꿈들을 되찾고 싶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우리의 사랑은 그들이 떠났을 때 끝나지 않았어. 지은이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아 단지 변할 뿐이야. 모든 눈물, 모든 고통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우리의 유대는 강해.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매일 함께하기로 선택하니까. 그리고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곳, 이제는 자신의 집보다 더 자주 방문하는 그녀의 소박한 거실에서. 방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소미 앞에서. 아이는 잠에서 깨어 엿보고 있었고 그들은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박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니었고 단순한 파란색 보석이었지만 신중함과 사랑으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내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지나가도 우리의 사랑이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내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나와 결혼해줘요. 소미의 아빠가 되게 해줘요. 우리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가질 수 있는 다르지만 똑같이 소중한 가족을 당신들과 함께 만들게 해줘요. 지은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그녀는 웃고 울며 동시에 말했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당신은 이미 내 파트너, 내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아직 느낄 수 있는지 몰랐던 사랑이에요. 네, 소미가 방에서 뛰쳐나와 우리 결혼한다. 우리 결혼한다. 나 새 아빠 생긴다. 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꽉 껴안은 채 순수하고 예상치 못한 기쁨의 순간에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청혼 후 6개월 뒤 화창한 봄날 오후에 열렸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하고 싶었고 소미가 모든 단계에서 안전하고 포함된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식은 강릉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성당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채 치러졌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너무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소미는 화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파란 리본이 달린 하얀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장미꽃잎을 뿌렸습니다. 한 번에 한 움큼씩 던져 모두를 웃게 만들었죠. 아이는 빛나고 있었고 그 미소는 어떤 장식보다 더 환했습니다. 지은은 단순한 흰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그녀가 복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혼자서 그녀를 인도해줄 사람이 없었고 신경 쓰지도 않았기에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이 아름다웠던 방식과는 다른 모든 사랑에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의 삶의 이 순간 지금 그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식은 간단했지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줄에 사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사랑이 잿더미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래를 포용하면서 과거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약의 시간이 되었을 때 지은과 민준은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민준이 감정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모두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장렬히 실패하며 말했습니다. 내 심장의 모든 조각으로 당신과 소미를 사랑할 것을.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공유한 것과 우리가 만나기 전의 이야기 모두를 존중하고 존경과 정직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를 건설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 나의 연인, 빛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어두운 밤 동안 내 심장이 기다려온 대답입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지은이 그의 손을 굳게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맑은 날에도 분명히 닥쳐올 폭풍 속에서도 당신 곁에서 걸을 것을. 사랑과 웃음, 그리고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찬 가정을 당신과 함께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며 소중한 선물처럼 기억을 간직함으로써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주례사가 남편과 아내를 선언하고 민준이 몇 안 되는 하객들의 감동적인 박수와 환호 속에서 지은에게 키스했을 때 소미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아무도 부술 수 없는 진짜 가족. 그리고 그들은 그랬습니다. 고통의 잿더미에서 태어나 공유된 취약함 속에서 단련되고 진정한 사랑은 폭풍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거칠 때에도 함께 항해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약속으로 강화된 가족. 작은 피로 여는 성당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무에 요정 조명이 걸려 있었고 하객들이 직접 준비를 도운 간단한 음식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친구가 만든 수제 케이크가 있었고 낡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그 소박한 축하 연회는 많은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더 많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먼저 소미와 춤을 추었고 아이가 웃는 동안 공중에서 빙빙 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지은과 함께 그녀를 가까이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걸 내게 줘서 고마워. 우리에게 이걸 줘서 고마워. 당신이야말로 고마워요. 지은이 속삭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날 밤 작은 파티가 끝난 후 민준과 지은은 소박한 해변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미는 옆방에서 행복에 지쳐 잠들어 있었고 마침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행복해할까요? 지은이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난간에 기댄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 씨랑 하준이요. 태호 씨도요. 민주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은 사람의 행복을 원한다고 생각해. 서연이는 나에게 우리 아들을 돌봐달라고 약속하게 했고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할 뻔했어. 하지만 당신과 소미를 만난 것이 나에게 새로운 목적을 줬어. 그녀가 어디에 있든 내가 다시 웃을 이유를 찾았다는 걸. 내가 한 약속, 그녀가 나에게 준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고 지키는 을 지킬 방법을 찾았다는 걸 알고 평화롭게 있을 거라고 확신해. 지은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타요 씨는 그런 관대한 생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고 믿기로 했어. 그가 날 버리지 않았다면 난 절대 강릉에 오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가족을 잃지 않았다면 절대 강릉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거고 모든 고통, 모든 눈물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그리고 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파도 소리는 자장가 같았고 내일이 새로운 도전과 함께 새로운 기쁨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소미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실현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사업으로 식당에 직접 판매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일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서연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기리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야 할 딸이 있었습니다. 소미는 매일 더 활짝 피어났고 민준이 그냥 아빠가 되면서 생부에 대한 질문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때가 되면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그 가족을 더 크게 할 새로운 아이들도 아이 더 갖고 싶어? 지은이 갑자기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알아? 하준이와는 같지 않을 거라는 거. 아무도 그럴 수 없겠지. 하지만 민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준이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는 여기, 그는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처럼 영원히 살 거야. 하지만 원해. 당신이 임신한 모습을 보고 당신을 돌보고 지난번보다 더 잘하고 싶어. 소미가 누나가 되게 하고 싶어. 이 가족을 함께 만들고 싶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만의 시간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서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들은 그저 현재에 존재했습니다.
서로에게서 안식처를 찾은 두 지친 심장, 함께 치유하기로 선택한 두 상처 입은 영혼,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완전한 가정을 갖게 된 한 소녀 사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며, 그리고 몇 달 전 강릉의 그 해변가 식당에서 두 낯선 사람이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가장 깊은 고통을 나누었을 때 드물고 소중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이야기,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도 용기를 내어 기다리고 모든 것이 어둠처럼 보일 때조차 빛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항상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시작. 그들은 늦게까지 발코니에 머물며 계획하고 꿈꾸고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내일이 무엇을 가져오든 함께 맞설 것임을 알았습니다. 혈연이나 운명이 아닌 사랑하고 머물고 잃어버린 것의 폐허 위에 아름다운 것을 건설하겠다는 매일의 선택으로 태어난 가족. 그리고 그들이 껴안고 잠든 동안 바다는 밖에서 영원한 노래를 계속했고,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지속되며 다시 찾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우트로 유튜브용 마무리 멘트자 이야기 덕후님들, 민준과 지은의 가슴 아픈 여정 정말 대단했죠. 폐허가 된 두 마음이 만나 함께 빛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긴 한 남자와 배신의 상처, 입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는 것이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함으로써 과거를 존중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조가 아닌 재건의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그 안에서 어린 소민은 이 새로운 가족을 이끄는 희망의 등대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고통이 서로를 알아본 식당에서의 조용한 만남? 새아빠를 갖고 싶다는 소미의 순수한 요청? 아니면 과거와 미래를 사랑의 약속으로 묶은 결혼 서약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회복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공유해주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도 새로운 새벽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립시다. 그리고 물론 다음 영상에 대한 제안도 남겨주세요. 큰 포옹 보내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 우리 곁에 앉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겁니다.